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일입니다. 자, 펜 잡고. 오늘 그 이론편은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영상 올린 다음에 댓글에서 그 뉴질랜드 교포다, 뉴질랜드 대해서도 기회 되면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뉴질랜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두 장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한국 부동산은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만 놓고 봤을 때. 가격이 크게 이제 떨어질 게 예상이 되는데, 방법, 형태나 요인들은 다르죠. 떨어지는 요인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전세 문제도 있고, 큰 건설사들이 PF 론 같은 거 많이 받았다가 지금 이제 문제 생기는 거, 뭐 미분양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뉴질랜드나 이제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그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많이 오르면서 그쪽에서 생기는 문제들, 거기서 이제 물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그 시청자분이 해주신 말씀도 있고, 사실 뭐 구독자분들 중에 뉴질랜드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물론 뉴질랜드 저한테 제2의 고향이니까 제가 뭐 뉴질랜드 비하하고 뭐 폭망해라 막 이런 뜻으로 나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뉴질랜드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면 뉴질랜드는 키워주신 부모님 같이 약간 중요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정이 많이 가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아직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이 가는 나라고. 뉴질랜드는 지금 인구가 500만 명이 좀 넘고요. 그 중에 65%가 15에서 64세, 약 320만 명 정도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액티브한 그 나이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3.2 밀리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크레딧 액티브라는 거는 이제 신용을 쓰는, 뭐 집을 사건, 차를 할부로 사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건 하는 사람들을 360만 명 정도 보고 있고, 집 하우스홀드는 약 200만 가구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질랜드가 상황이 주담대가 147만 개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147만 채가 이제 주담대를 끼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 중에서 2022년에 1년 전에 보면은 15,000 정도가 15,000 세대가 연체를 하고 있고요. 1년 지나고 이제 2023년 3월 달에 보니까 이게 19,000으로 올라갔다. 한 25% 정도 올라간 그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19,000개라는 게 147만 개 중에서 아직도 1%, 1.2%, 1.3%밖에 안 되긴 하지만, 문제는 이 상승세죠. 한국도 비슷하지만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 상승세가 가파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빠르게 오를 거다. 더 많이 심각하게 오를 거니까 집 살 생각 말고 그냥 기다리세요, 이제 라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거는 한국 부동산이나 뉴질랜드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예요. 평균 값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고점 대비했을 때 7, 80% 떨어진 값에 줍줍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제 뷰예요. 그거는 한국하고 뉴질랜드가 같습니다. 지금 요 에버리지 프라이스 평균 집값을 보면 뉴질랜드 평균 집값이, 자, 리먼 사태 나고 뭐 집값 크게 오르기 전에 약 40만 불 정도 가격대였고요. 40만 불이면은 뉴질랜드 달러당 800원 잡으면 3억 2천 정도 나오거든요. 3억 2천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한국보다는 조금 일찍 2015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쭉 올라주다가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70만 불 정도 선 찍어주고, 코로나 터진 다음에 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이 정도쯤 되는 데가,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0.25%로 들어가는 이 시점이거든요. 2021년에. 이때쯤 아주 가파르게 올라주죠. 그리고 나서 최고점을 1.56 밀리언, 8억 5천 정도에 찍습니다. 이게 평균 집 한 채 값이죠. 이거 지금 파란색 제가 쳐놨는데 이거를 풀스크린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파란색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플레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날 2023년 5월, 6월, 7월에 한 16% 정도 떨어져가지고 한 채당 7억 1천만 원이 됐어요. 8억 5천에서 7억 1천 정도로 됐으니까 16% 정도 떨어진 건데, 여기서 왜 지금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보냐. 이것 때문이죠, 이거.
기준금리가 지금 5.5%에 있는데 내년 7월 13일, 7월 10일인가 12일에 한 번 더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5.75%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섭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시중 주담대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이나 이 동양권하고 조금 다르게 타격을 심하게 크게 줄 수 있는 게 이 뉴질랜드 살아보신 분들은 뭐 유학을 하셨건 뭐 1년 동안 뭐 워킹 홀리데이 가셨건 아마 조금만 지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양 나라들이 다 비슷한데 얘들의 습성이 저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싱글 디짓 한 자릿수고 사실 5%도 안 돼요, 저축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 저축률 3에서 5% 보는 거는 돈 많이 버는 키위들까지 합친 거거든요. 그냥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나 그냥 웬만한 애들, 그러니까 마오리들 포함해서 그냥 백인 애들, 파키아까지 다 웬만큼 사는 애들 봤을 때 거의 저축을 안 해요, 얘들이. 이게 지금 savings to net disposable income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disposable income 뭐죠? 그러니까 예, 뭔지 아시죠? 하여튼 쓰는 돈, 자기 여윳돈 남은 거에서 쓸 수 있는 돈에서 얼마큼 세이빙 하냐 나온 건데 내야 될 거 내고 이거를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주급을 받거든요. 금요일 날 돈이 들어와요. 일주일 일하면 일주일씩 받기 때문에 주급을 받는데 그때 뭐 주급을 800불, 1000불 이렇게 받는데 얘들이 이걸 받고 나서 이제 얼라운스도 금요일 날 거의 나와요. 내가 실업수당이라든지 내 가족 수당, 뭐 애 많이 나면 애들 수당, 돈 많이 못 벌면 집 수당, 수당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진짜 수요일, 목요일이 되면 식당들이 자리가 많이 비고 많이 굶습니다, 애들이. 아니면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시켜놨던 피자 같은 거 남은 거 데펴 먹든가. 진짜 그래요. 이렇게 생활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돈이 들어오는 순간 많이 슈퍼 와서 많이 음식을 사와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이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주담대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이걸 이제 갈 건데 이걸 우선 먼저 볼게요. 이 주담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0.5% 기준금리 갔을 때 보시면 1년 18개월 2년치 이자율이 이렇게 낮았어요. 그럼 한국에서도 이걸 비슷한 실수들을 많이 하셨지만 여기서 5년짜리 4.02를 끄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들 내가 당장 내야 되는 다음 달에 내고 다다음 달에 내야 되는 돈은 내야 되는 그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쪽을 다 선택을 하죠. 이게 1년 반, 2년 되고 나면 다 리셋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2023년 중순부터 2023년 말 2024년까지 이게 지금 리셋이 계속해서 돌아올 거예요. 지금 리셋 돌아오는 상황이 오늘날 레이시 기준금리가 5.5%인데 보시면 이때만 해도 일드 커브가 포지티브하게 단기가 금리가 낮았고 장기가 금리가 높은 포지티브 일드 커브였는데 지금은 인버스가 됐잖아요. 인버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제일 낮아 보이는 3년짜리를 골라 잡아도 6.6, 6.7%예요. 만약에 4년, 5년짜리를 간다 그러면 6.7, 6.8, 6.9가 되는 거고 그거 미만은 7이 넘으니까 엄두도 못 내는 거고 variable floating은 아예 8.3이니까 쳐다도 못 보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원래 내던 3.2%에서 최소한 못해도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내야 되는 이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질랜드도 한국처럼 5년이 최장이에요. 픽스드가. 이 5년짜리를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많이 당연히 이쪽 3%대로 들어가고 막 이거 5년짜리를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한 1, 2년 전에 3.99까지 봤거든요. 3.99% 선전 나오는 것까지 봤어요. 5년짜리를. 와 미쳤다. 집값 진짜 많이 뛰겠다 했는데 무지막지하게 뛰어서 여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최고점을. 그러니까 이게 리셋이 돼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자 부담이 2배, 3배가 될 때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사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냐?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모기지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사람들은 하이어 퍼처스 인생입니다. 이게 할부거든요. 할부로 정말 모든 걸 많이 해결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무책임한 퍼처스를 많이 하거든요. 사는 거를. 진짜 이거 제가 뉴질랜드 험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얘들 그 습성이 그래요. 이 나라 사람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레이바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레이바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0불짜리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 찜을 해놓고 5주 동안 예를 들어 40불씩 그 가게에 갖다 주면 200불이 딱 차는 순간 내가 그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레이바인데 요즘은 아예 이런 게 없어지고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냥 200불에 가져가 하고 40불씩 5주 동안 내. 이게 할부거든요. 별의별 걸 다 할부로 사요, 얘들이. 자동차, 집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작년 말에 연체, 그러니까 모든 빚,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레딧 봤을 때 연체라는 거는 이제 최소한 30일이거든요. 30일 어레이스가 되면은 딜리콘트 한 거고, 이제 90일이 넘으면은 bad debt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돈 받아주는 사람들한테 넘겨요. 이 컬렉션 에이전트한테 넘기는데 90일 이상 되면은 받을 가능성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30일 이상 연체되고 있는 게 41만 명에서 2023년 2월인가 3월 달에 2달 만에 지금 43만 명으로 늘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용자 3.6밀리언 크레딧 액티브한 사람들 중에서 간단히 말해서 크레딧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12%가 연체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90일 이상 넘어가면 크레딧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럼 이게 돈 받아주는 애들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깡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돈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되게 뭐 어디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얘들이 뭐 예를 들어 뭐 1,000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못 냈다. 그러면 컬렉션 에이전트한테 연락이 오면 저는 얘들한테 1,300불을 내야 되고 그 돈 못 받은 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게에다가는 컬렉션 에이전트는 뭐 예를 들어 700불만 주고 거기서 300불 남겨놓고 저한테 1,300불 뺏어가면서 300불 남겨놓고 이 컬렉션 에이전트가 호황이에요. 이제 여기가 앞으로 굉장히 호황일 거예요. 몇 년 동안. 여기서 나가 떨어진 애들이 많으면서. 그럼 전체 크레딧을 놓고 봤을 때 신용자의 12%가 어레어스고 얘가 지금 뿡뿡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 계속해서 올라갈 건데 이걸 버티겠냔 말이죠. 여기서 이 이자율을. 절대 못 버텨요. 장담합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호주나 한국이나 다 이거 왜 5년짜리가 최장이냐. 왜 미국은 계속 30년짜리 모기지를 묶어놓고 저금리에서 집값이 덜 떨어졌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거 왜 미국은 이렇게 하는 거냐. 미국은 2.5%, 3%, 3.5%이 저금리였을 때 이걸 럭인을 하고 그냥 30년 동안 내가 그냥 쭉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 세큐리타이제이션 마켓이 발달돼 있어서 그래요. 세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을 텍사스에 있는 집을 샀어요. 50만 불짜리를. 웰스파고한테 샀다 그래봐요. 그럼 제가 다운페이를 2만 5천을 하고 47만 5천 불 예를 들어 95% 모기지를 받아서 샀다고 쳐봐요. 뭐 10만 불, 5만 불 다운페이하고 45만 불, 90% 모기지를 샀는데 웰스파고가 이 50만 불짜리 모기지 집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웬만하면은 페니메이나 프레디맥한테 정부한테 갖다 판다 그랬잖아요. 정부한테 팔면 그 정부 기관이 이거를 100개, 1000개를 묶어가지고 MBS라는 걸 만들어서 팔죠. 투자자들한테 다시. 그럼 여기서 돈 있는 투자자들이 이거를 사가지고 결국은 이 집 한 채를 투자자들이 펀딩을 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즉 세큐리타이제이션 마켓이 MBS 마켓이 ABS 마켓이 발달돼 있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결국 부담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집값이 5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이 넘어버리면 고가 주택이 될 경우에는 페니메 프레디맥이 안 사거든요. 이게 리밋이 있어요. 1밀리언이라는. 이게 지금 1.56인가 뭐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고가 주택일 경우에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물렸던 것처럼 은행이 물리는 거죠. 200만 불짜리 집을 내가 살 때 웰스파고에 가가지고 내가 모기지를 끼고 사면 그 집은 못 넘겨요. 웰스파고가 페니메 프레디맥한테. 웰스파고가 갖고 있던가 아니면 시티은행이나 JP모건 체이스한테 팔든가. 그러니까 이게 30년짜리 모기지로 간다는 게 세큐리타이제이션 마켓이 발달돼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집을 사는 제가 미국 시민으로서 집을 사잖아요. 50만 불짜리를. 그럼 이거를 사실 펀딩을 제가 스스로 하는 결과가 돼요. 웰스버거가 사서 이거를 저한테 모기지를 준 다음에 페니한테 팔잖아요. 프레디한테. 그럼 프레디가 이거를 MBS로 묶은 다음에 이 MBS를 누구한테 파는데 이거를 30년짜리 물건을 누구한테 팔겠어요? 보통 보험회사나 연금공단에 팔겠죠. 왜냐면 사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3년짜리, 5년짜리를 선호하는 단기 펀드가 있을 거고 20년, 30년짜리 장기를 선호하는 보험회사라든지 연금공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 에셋 라이빌리티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30년짜리
라이빌리티가 있으면 30년짜리 에셋을 들고 있어서 매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연금공단이 30년짜리 매칭을 시킨다는 거는 30년짜리 연금 시킨다는 거는 결국 내 401k에 있는 내 연금, 이거 들어보셨죠? 미국의 401k. 내 401k에 들어가 있는 돈이 결국 연금공단에 있는 거고, 내가 집을 샀더니 연금공단이 MBS를 사서 내 스스로 내 집을 결국 펀딩하는 약간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게 세큐리타이제이션 마켓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0년 모기지가 가능해요. 다른 나라들은 이게 많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리셋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올 거예요, 리셋이.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 집 사신 분들도 변동금리 하고 있다가 뒤진 분들도 많지만, 물론 전세금 때문에 리셋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전세 같은 문제는 없지만 그냥 모기지율이 리셋이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2년짜리를 끊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보통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20% 다운페이가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만약에 100만 불짜리 산다 그러면 20만 불, 20만 불을 다운페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첫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20%에서 1%, 그러니까 이걸 또 들여다봐요. 네가 20만 불을 어디서 갖고 왔니? 이러고. 지들이 왜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KYC 차원에서, Know Your Client 차원에서 이거 듀 딜리전스 실사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걸 들여다봐요. 그럼 보통 20만 불짜리를 내가 20만 불이 어디서 나겠어요? 젊은 사람이 100만 불짜리 집 사는데. 그러면 그 20만 불이면은 얼마야? 1억 6천이니까. 그럼 1억 6천을 어떻게 갖고 오냐? 보통 1%에 이제 키위세이버라는 게 있고, 사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죠? 키위세이버라 그래가지고 무슨 따로 집 사기 위해서 모아두고 뭐 이런 돈이 있거든요. 그거 여기다 넣으면 이자가 좀 더 붙고 막 이래요. 정부에서 도와주고, 정부에서 얹어주고 이런 게 있어요. 뭐 그 고용주가 얹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플러스 19% 지인 찬스, 엄마 아빠 돈, 부모님이 만약에 도와줬다, 19만 불을 도와줬다 그러면 이건 오케이예요. 그러고 나서 80만 불은 이제 은행 모기지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오리나 키위들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동양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19만 불을 그냥 이자 없이 빌려주는 키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오리들 같은 경우는,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는 백인들은 이걸 그냥 공짜로 안 빌려줘요. 아무리 부모여도. 그 나라 습성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만 불짜리를 1% 내 돈 내고 만 불 내 돈 내고 샀다는 거는 99만 불이 빚이란 소리예요. 99만 불 빚. 거기서 모기지 레이시 이렇게 뛴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냥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럼 왜 그게 지금 버틸 수가 없고 이자가 올라가냐? 보시면은 인플레가 진짜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보면은 안 잡혀요. 그럼 결국 모기지 레이시 돌아오잖아요. 리셋을 다시 해야 되고 1년, 2년 있다가 새로운 지금 높아져 있는 모기지 레이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못 갚고 나가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이게 지금 섬나라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호주는 섬나라는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에서 되게 많이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 영국은 브렉시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쉬핑 코스트라든지 이 가공 능력이 떨어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5%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8.7, 10일 정도 갔다가 8.7까지 왔고 코어가 7.1이에요. 이게 5.6, 뭐 6.5 갔다가 7.1까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큰 문제죠. 그래서 영국은 계속 올릴 거라고 하고 있는 거고, 금리 인상할 거라고. 호주는 3.5까지 있다가 한국하고 똑같이 있다가 4.1로 올렸고, 헤드라인이 7.0이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코어보다는 푸드 인플레이션을 많이 봐요. 음식값 인플레이션. 뉴질랜드는 지금 보면은 음식값 인플레이션이 얼추 2%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0.5% 놓고 돈 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1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엄청 높은 거예요. 12%면 음식 인플레이션이. 이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들의 문제는 자원은 많죠. 소, 양, 뭐 과일, 낙농업이니까, 낙농업 국가니까 뭐 우유, 치즈 막 이런 건 많은데 가공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걸 무슨 뭐 라면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거나 통조림을 만들거나 이게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돼요, 이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이 인플레이션 수치 조작에 실패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한국처럼 집값을 뺄 수도 없고 집값이 포함되어 있고,
이 지금 가공된 음식을 다 들여올 때 케찹을 하나 따줘도 뭐 사이다 한 잔을 해도 사이다 뭐 스프라이트 하나 해도 100%다 수입을 해야 돼요. 한국은 어느 정도 만드는 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제조업체들한테 대기업들한테 전화해서 맥주값 올리지 마, 라면값 올리지 마, 과자값 올리지 마 하면 이게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화할 제조업체가 없으니까 뉴질랜드 제조업체라 그래봤자 제 폰테라라고 그냥 제일 큰 치즈 만들고 뭐 막 그러는 이제 그런 집단 회사 하나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얘들이 가공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다 그냥 피부로 맞고 떨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해서 이자율을 5.5, 5.75, 6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엄청 골 때리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면. 지금 뉴질랜드 인플레이션 보면은 6.7%가 나왔는데 이게 헤드라인인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서 내려갈 분위기가 안 보이고 5.5 빼기 6.7 하면은 마이너스 1.2죠. 실질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기준금리보다 1.2% 높은 거죠. 원래 인플레이션 2%까지 허용할게요 라고선 이런 룰을 만든 사람들이 RBNZ라고 그랬잖아요. Reserve Bank of New Zealand라고 뉴질랜드에서 나왔는데 그걸 벤 버냉키 그 또라이 아저씨가 보고 아 좋다 저거 2% 타깃 인플레이션 잡자 해서 그걸 적용한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에 원래 나온 그 근원 오리진이 이 뉴질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2%까지는 허용할게 했는데 요즘은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 1에서 3%까지는 허용할게라는 말도 몇 번 해요. 컨퍼런스 하다 보면 이런 또라이 같은 말을 해요. 멍청한 말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기 때문에. 그나마 파월 아저씨가 잘하고 있는 게 이 소리를 안 하잖아요. 3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절대. 요번에 ECB 포럼에서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크리스틴 라가드하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총재하고 일본 아저씨하고 파월하고 다 나와서 넷이서 한 시간 반 정도 얘기할 때 이 얘기 분명히 나왔는데 전부 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고개 설레설레 지면서 인플레이션 타겟을 올릴 생각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도 일관되게 말했어요. 다행히. 예. 근데 멍청하게 뉴질랜드만 지금 혼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진짜 큰일 나죠. 타겟 인플레이션을 높여버리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자, 어쨌든 지금 이것도 이제 뉴질랜드에서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국 커뮤니티에서만 이제 흘러넘치는 얘기들, anecdotal evidence 같은 거예요. 제가 증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많이 알 수 있는 거. 뉴질랜드에 돈 많은 이민자들 많잖아요. 시민권자들, 영주권자들. 이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집이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이걸 팔아서 2억짜리 5개로 나눈 다음에 그걸 디포짓으로 깔고 모기지 얻어가지고 4채, 5채를 보유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본업도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부동산쟁이들이 많이 됐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다주택 보유자들이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들이 그러니까 막 무슨 큰 세력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우리 집에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한 10억, 15억을 굴릴 수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쪼개가지고 몇 채를 사서 모기지 내는 게 예를 들어 800불이고 한 주에 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1000불이다 그러면 200씩 남는 장사. 플러스 집값은 올라가니까 이거를 집들을 여러 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이민자 자녀들이. 제 주위에도 있어요. 예, 한 달이 건너 다 들어보면은 그거 해서 뭐 집을 몇 채 굴린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지금 현재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6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3.2 밀리언의 약 19%, 20%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19%, 20%, 3.2 밀리언은 그 워킹 파퓰레이션의 19%, 20%. 그러니까 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제가 정확히 3.2 밀리언 중에서 성인 중에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 활동할 수 있는 액티브 퍼슨 중에서 20%가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고 플러스 그 사람들이 2채 이상 보유 약간 투기성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 모기지 없이 100% 자본 이건 무슨 얘기냐면 뉴질랜드가 외국인한테는 이제 모기지를 안 내줘요. 제가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다 그러면 근데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알았어. 15억짜리 집을 살 거면 100% 네 자본으로 사세요. 이렇게 돼요. 한국도 이제 15억 넘는 집은 안 나오잖아요, 모기지가. 그러면 보통 많이 하는 얘기들이 중국 애들은 역시 돈이 많아. 그 돈 많은 중국 애들이 100% 가져와서 20억, 30억짜리 집을 그냥 뻥뻥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거를 100% 자기 돈으로
물론 돈이 너무 많아서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뉴질랜드 같은 곳에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홀리데이 하우스를 사놓고 퀸스타운에 하나, 뭐 오클랜드에 하나 이렇게 사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채를 본토에 있는 중국 주담대를 뽑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에서 빌려온 돈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가져온 돈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중국 본토 상황이 나빠진다든지 자기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중국도 뭐랄까 불안불안하니까 그랬을 때 펀드를 리패트리에이트 해야 되겠다. 나 안 되겠다. 뉴질랜드 이제 관심 없다. 그냥 20억짜리 팔어. 16억, 15억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금화를 시켜줘 해서 그냥 돈을 빨리 뽑아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봤을 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중국도 안 좋아지고 뉴질랜드 보니까 다주택 보유자들도 만약에 집을 던지기 시작하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다 7%, 8% 되는 모기지 갚을 능력이 없어 하면서 집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더 빨리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RBNZ는 5.75% 예상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주담대 이자율이 어디까지 올까요? 이 PIR 많이 보시잖아요. 한국 분들도 요즘 이걸 많이 아시죠? Price to Income Ratio. 21년, 22년에 8.8% 이게 하우스홀드 인컴이거든요. 미디움 프라이스 요거 미디움 집값하고 중간 집값하고 중간 1가구 한 가구 인컴 하우스홀드 인컴 개인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PIR 그러면은 어떤 기관은 보면은 그 본인 한 사람의 연봉이라든지 수입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으로 보는 게 제일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022년 3분기 때 10.8배. 그렇죠? 리먼 당시에 미국이 7.5배, 7에서 8배라 그랬거든요. 터졌을 때 문제 생겼던 집들이. 근데 지금 10.8배까지 와 있고 이게 뭐 최고 높은 거냐? 요 우번 리폼 인스티튜트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2022년 3월 달 거의 최고점 찍었을 때죠. 요 최고점 찍었을 때 94개의 시티를 도시를 이제 지들이 애널라이즈를 했는데 94등이라는 거는 1등이라는 거거든요. 꼴등이라는 거는 그 1등. 제일 집값 비싼 거. 집값 중간값이 하우스홀드 인컴하고 대비했을 때 제일 비싼 거. 예를 들어 내가 홍콩 사는데 나 5천만 원, 내 부인 5천만 원에서 1년에 1억을 번다. 그러면 중간 집값이 18억 8천 한다는 거거든요. 미쳤죠. 홍콩은 뭐 요지부동 1등이고 오클랜드 보시면은 88, 즉 1, 2, 3, 4, 5, 6, 7, 7등이에요. 7등. 오클랜드가 7등하고 있고 런던하고 뉴욕이 70몇인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추 한 20등 정도 하는 거거든요. 이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시드니 2등, 밴쿠버 3등, 오클랜드가 지금 7등 가 있어요. 10.8배로 엄청 많이 비싸져 있는 거죠. 한국은 이 데이터에서 빠져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 PIR 하우스홀드 인컴으로 봤을 때 13배? 14배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좀 떨어졌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이 역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1인가? 네. 하여튼 뭐 한국도 얼추 이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톱10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지금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봤을 때 다른 선진국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실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마켓 디스코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요 마켓 디스코드는 MD는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구독자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난 3주 4주 동안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면은 MD가 뭔지 마켓 디스코드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마켓 디스코드가 안 나왔습니다. 실패했어요. 예, 어떤 분이 파월의 발언이 마켓 디스코드 아니었냐라 그러시는데 마켓 디스코드가 아니었죠. 파월 아저씨가 나와서 나 계속해서 금리 올릴 거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주식시장한테 악재죠. 주식시장한테 악재였는데 주식값이 진짜 떨어졌어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ECB 포럼에서 금리 올려야 돼 5.75 갈 수 있어라고 말하니까 진짜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마켓하고 뉴스하고 일치가 일어났죠. 그럼 그건 마켓 디스코드가 아니에요. 그건 마켓 어코드가 되겠죠. 디스코드라는 거는 불일치. 지난주에 제가 이거 했던 그 슬라이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코어 PC가 5월 달에 어떻게 나올 것 같냐. 4.7이 expectation인데 4.6으로 살짝 낮게 나왔어요. 좋은 거죠. 이거 호재예요.
그럼 주식값이 올라야겠죠. 올랐어요, 진짜로. 그럼 이거는 마켓 일치가 일어난 거예요. MD가 아니죠. 불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럼 여기서 지금 PC 같은 거, PC 딱 봤을 때 expectation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4.1이라고 보면 그 전달이 4.4였고 4.1이 예상치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3자를 본다면 3.9% or lower 더 낮게 나왔는데 마켓이 떨어진다. 이건 호재죠. 3.9, 3.8, 3.7이 나온다는 거는 호재인데 호재가 터졌는데 마켓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마켓 디스코드죠. 불일치가 나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주식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스팀이 다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변곡점을 찾는데 이 MD를 씁니다. 이 말씀 드렸던 건데 호재가 나왔는데 진짜 주식값이 올랐잖아요. 1%인가 2%인가 뻥뻥 올랐죠. 1.4%인가 금요일 날 나왔으니까. 네, 나스닥 지수도 오르고 나스닥 퓨처스도 오르고 1.4%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이거를 변곡점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저 COT 업데이트 가면요. 이거는 빼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4개 다시 차트 업데이트 했고요. S&P부터 보면은 S&P는 지금 4,450 정도 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게 변곡점 가고 있다라고 보여요. 중장기 투자자들이 S&P에서는 점점 먹을 게 없어진다. 4,500, 4,600이 거의 고점 아니겠냐라는 뷰가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롱 포지션을 빼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나스닥을 보면 한 발 더 떠서, 한술 더 떠서, 자, 요거를, 나스닥을 보면 좀 더 크게 할게요. 나스닥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지금 이때 항복을 했죠, 지난주에. 요게 지금 20일자가 되면서 쭉 CPI 나오고, 금리 동결하면서 개미 형님들이 확 빠진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졌어요, 살짝. 그럼 이게 지금 27일 자료고 7월 4일짜리는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노란색이 더 짧아질 것 같아요. PC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왔잖아요. 더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고 3.8%까지 보는 3자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개미 형님들이 여기서 더 줄어들어서 아예 사라지거나 진짜 조금밖에 남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반대로 이놈의 얄미운 중장기 투자자는 늘렸죠. 그러니까 형님들은 빠지고 중장기가 들어와서 늘어나면서 S&P를 봤을 때는 4,500, 4,600이 거의 고점 아니겠냐,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라는 뷰인 거고, 지금 나스닥을 놓고 봤을 때 중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 15,400, 15,300 찍고 있는데 15,000 넘어가면서 이제는 거의 다 온 것 같다, 내가 숏을 늘릴란다 하면서 변곡점이 거의 다 왔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S&P랑 나스닥을 보면 그래요. 다우를 보면 조금 픽처가 다른 게, 다우에서는 지금 잘 내려오고 있다가 S&P처럼 2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제 해석에는 틀릴 수 있지만 제 해석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에 S&P나 나스닥은 좀 뭐랄까 growth 스톡에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는 그 Magnificent Seven이라든지 테크 기업 위주로 해서 많이 올라서 먹고 이제 빠질 때가 아니냐, 혹은 숏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뷰를 갖고 있으면 그 성장주에서 빠져서 value, 그러니까 가치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선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을 수 있으니까 지금 지금 다우가 34,500인가? 그 정도 가 있지만 그래도 오르려 그러면 다우가 좀 더 오를 거다. 왜냐하면 침체가 이제 없어진다는 게, 침체가 안 올 거라는 게 대세 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우가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S&P는 떨어지고 사람들이 포지션을 줄이고 나스닥은 오히려 숏을 치고 있고, 중장기 투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다우를 봤을 때 오히려 올라가면서 이제는 침체가 없으니까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 먹을 때다 라는 뷰를 좀 세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러셀을 봤을 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즉 러셀까지는 위험자산 중에 위험자산인 러셀까지는 돈이 흘러가지 않고 다우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붙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봤을 때 그냥 이건 또 제 예상이에요. 노란색 바가 확실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PC 자료를 봤으니까. 그리고 이 중장기, 얄미운 중장기는 좀 더 숏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그럼 너는, 소풍이 너는 지금 숏 칠 거냐?
어려운데 이게 15,600 제 생각은 저는 그냥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그 마켓 디스코드가 되는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주식값이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현상을 한번 봐야 스팀이 확실히 빠지고 한풀 확실히 꺾였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을 내서 머리를 찾으려고 꼭대기를 찾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는 게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 되는데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건 뭐야 KV에 치는 건데 방어선 치는 건데 제가 꼭지점을 찾겠다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는 걸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13,800일 때 나스닥이 14,444 숏 칠라 그러다가 안 치고 계속 관망하면서 이것저것 제 티어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는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합니다. 이런 뷰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때 14,444에 숏을 쳤으면 지금 뭐 15,400 되면 1000포인트 로스가 나는 거니까 컨트랙 하나당 100포인트가 2만 불인가? 만 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만이라고 그랬으면은 2만 불이니까 2천이라 그러면 2만 불이니까 2만 불이면은 2,500에서 3천만 원 로스가 날 뻔했던 거잖아요. 14,444에 들어갔으면. 근데 하여튼 2, 3천만 원 로스 날 뻔한 거를 안 났으니까 그냥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만약에 제가 그 하락장에 숏을 못 치고 그냥 그 버스를 놓치면 뭐 놓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뒷목 잡지 않아도 되는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좀 안전한 트레이드를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도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지표나 이러한 심리 상태나 이러한 흐름을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죄를 드려야 되는 게 죄송한 게 제가 지난주에 그 오픈 인트레스트에 대해서 잘못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청자분 중에 우상향님이라는 분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이래서 진짜 댓글을 제가 열심히 보고 댓글창을 절대 닫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조금 호의적인 댓글은 아니었는데 뭐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니까 호의적일 필요는 없죠. 근데 하여튼 제가 어떤 댓글이 됐든지 간에 자세히 보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처음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픈 인트레스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픈 인트레스트라는 게 이 초록색 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건데 초록색 선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A가 예를 들어서 14,000에 롱을 해요. 사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A가 사기 위해서는 B가 숏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글씨 너무 못 쓰네요. 자, 숏을 합니다. 그럼 얘는 올라가면 좋은 거고 B는 내려가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둘이 맞아서 눈이 맞아가지고 계약을 하나 맺으면 하나의 오픈 인트레스트가 생깁니다. 오픈 인트레스트가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거는 이 눈 맞은 애들이 이 커플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A 있고 B가 있는데 지수가 예를 들어 14,600이 됐어요. 그럼 얘는 600을 벌었죠. 롱하고 있었으니까. B는 숏을 때리고 있었으니까 600을 잃었습니다. 얘는 신나고 얘는 울상이겠죠. 그럼 얘가 돌아서 둘이서 나 이제 그만할래 힘들어 하면서 숏을 때리고 있던 사람이 언와인드를 하면은 얘는 다시 바이 세력이 되는 거고 A는 나 600 먹었으니까 배불러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 하면서 갖다 팝니다. 그럼 얘가 바이하고 숏하니까 스퀘어가 되면서 포지션이 0이 되고 이 컨트랙트 하나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픈 인트레스트 하나가 없어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픈 인트레스트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즉 마켓이 오르는 장에서 오픈 인트레스트가 올라간다는 거는 롱 포지션들이 많이 오픈되고 야 오를 것 같아라고 강세장을 인디케이트 하는 거고 이 올라가는 장에서 지금처럼 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스닥이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픈 인트레스트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클로즈 아웃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포지션이. 숏 때리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던 롱 했던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먹었으니까 그만할게 하면서 이렇게 클로즈 아웃 포지션이 많이 되면서 오픈 인트레스트가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 네, 초록색 선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장에서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많다가 이제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나 숏 치고 있는 나도 지쳤어. 충분히 먹은 그거를
현실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realize 하자. 실현시키자.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이익을 실현하겠다 해서 클로즈아웃하고 나가는. 둘이서 같이 눈이 맞아야 되니까 항상. A하고 B하고 눈이 맞아서 체결된 게 하나. 눈이 맞아서 언와인드 하면은 여기서 또 끝나는 게 하나. 물론 여기서 이 숏했던 사람은 얘가 바이를 하고 새로운 숏이 들어올 수 있어요. 꼭 그 처음에 체결했던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마켓에서 매칭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인트레스트는. 자, 마지막으로 하여튼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할 것 같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확 떨어지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나스닥이 15,700이 고점이에요. 15,900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점치는 것보단 그렇게 점치면 뭐 100% 틀리겠죠. 제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투자자들의 심리에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해 있는지 그 스텝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저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저는 잘 못합니다. 예,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맞아요. 저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예, 저는 아주 그거 뭐죠? 쫄보에다가 그냥 크게 막 뭐라 그래, 큰 위험을 떠안고 들어가가지고 밤잠 설치면서 보고 이런 거 싫어하고 그냥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변곡점 될 것 같다. 좀 약간 슈어 트레이드, 확실한 트레이드에 그냥 들어가서 하고 나오는 그냥 그런 식이지. 절대 저는 주식 잘하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한테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라고 조언질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즘 뉴스나 전문가분들 하시는 거 말씀 보면 방송인 분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미국 은행 안전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진짜로. 며칠 전에 자, 그 앵커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기절할 뻔했는데 지금 크레딧 로스가 이제 아직 쌓이지도 않았고 이제 쌓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은행 재무제표 구조 이거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이 망했던 거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크레딧 로스하고는 무관해요. 대손실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던 것도 투자 잘못하고 삽질해서 그런 거지 크레딧 로스에 의한 은행 파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미국 은행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또 연착륙 없다. 연착륙은커녕 침체 없다. 이렇게 하는 뷰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폼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고점에 다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폼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저거 지금 5.75까지 간다 그러면 그거를 갔을 때 거의 이렇게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투자 심리랑 무슨 상관이야. 은행들하고 기업 파산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약간 동떨어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점에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 몇 개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리퀴디티 공급이 이어질까. 그렇죠?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에 제넷 옐런 아줌마가 그걸 다시 리필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거기다 갖다 부으면은 리퀴디티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고. 반면에 지금 영 레포, 리버스 레포 패실리티의 잔고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2.5 트릴리언인데 2 트릴리언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그 돈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다시 재무부를 통해서 경제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리퀴디티가 다시 늘어나는 거고 이 리퀴디티 움직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연준에서 QT를 한다고는 하지만 QT는 표면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뒷구녕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리퀴디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로스 스톡에서 많이 오른 것 같아. 거기선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밸류 스톡이나 러셀 같은 스몰 스톡까지 가는 강세가 이어질지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 EM까지 돈이 흘러가는 게 이어질지 혹은 하이힐드 본드 투기급 채권으로 가는 게 그것까지 이어질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25% 기준금리 효과가 이제 슬슬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얼만큼 많은 기업이나 은행들의 부도를 유발할 거며 투자 심리 위축시킬 거냐. 요게 이제 숏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댓글 중에 하나 하신 말씀이 너 또 이제 거꾸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또 이론하고 실전을 왜 나눠서 설명하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둘 다 같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원래 이론하고 실전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몇 분들이 이 타이밍을 잡으시는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크게 4번의 침체가 있었다고 보면 75년, 82년, 91년, 2009년 닷컴 버블은 침체는 아니었으니까
이때 크게 문제가 났었던 거고 떨어졌을 거고, 큰 주식 폭락 같은 거는 왜 29년 대공황 때, 87년 스톡마켓 크래시라든지 닷컴 버블 아니면 리먼 사태, 이때 막 떨어지잖아요, 크게. 이게 얘기하고 같이 이론으로 이해하긴 좋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떠들었더니 이거를 그냥 바로 주식에다가 갖다가 그냥 적용을 해버리시는 그냥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걸 나눠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주식 폭락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비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으니까 더 내려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트레이딩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단기나 중기로 변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에 이론 말고 투자자 심리, 다른 요소들 이런 걸 바탕으로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주식시장은 되게 일로지컬해요. 로지컬하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가고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주식은 잘.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하고 실전을 나누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예를 들면 되겠죠. 비트코인 저는 빵원 아니면 뭐 10달러, 1달러 이 정도 되는 밸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숏을 때릴 수 없잖아요. 요즘 3만 불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트레이딩 볼륨도 많이 없는데 저게 저렇게 오르냐? 왜 오르냐? 그 뒤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다 돈 넣는 거겠죠, 뭐. 요즘 웬만한 사람들 30대, 40대, 50대 코인으로 한 번씩 뛰어보신 분들은 안 들어가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제 주위에도 코인 한다는 사람들 진짜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게 17,000에서 3만 다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쏠려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쏠려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는 이론을 안다 그래가지고 숏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자는 거죠. 비트코인의 이론을 허상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도 숏은 할 수 없다. 예, 비트코인 허상 아닐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예, 뻑하면 제가 비트코인을 까니까. 자, 마지막 공고. 자, 솔풀경 유튜브 저는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말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대중들하고 소통하기 시작한 거는 생전 처음이고요. 다른 필명, 다른 채널, 다른 이름으로 해본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중간에 댓글 보면은 가끔 너 이걸로 뭐 했던 누구 아니냐, 뭐 했던 사람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했던 일로 제가 칭찬을 받고 싶지도 않고 크레딧을 받고 싶지도 않고 다른 분들이 했던 일로 제가 욕먹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제발 저를 다른 분들하고 연관 짓지 말아주세요. 저 이거 처음 해보는 겁니다. 지금 7개월, 8개월 됐네요. 이거 시작한 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리먼 10배냐 100배냐. 제가 이 리먼 100배로 알려질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제가 이 구독자가 늘어나기 전에 구독자 100명, 200명일 때 찍었던 영상 중에는 보통 리먼 10배 혹은 100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냥 이거 잘라먹고 리먼 100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훨씬 편하잖아요. 이야기도 쉽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리먼 100배 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저 뭐 집값이 100배가 안 올랐는데 은행 토탈 애셋 사이즈가 자산 가격이 자산 덩치가 100배가 안 올랐는데 어떻게 100배가 오냐. 물론 5배, 10배 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요건 좀 말장난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계산을 하냐에 따라서 100배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동반해서 온 침체가 크게 뭐가 하나 터지면 파생 상품의 노셔널 밸류를 놓고 얘기를 하면 100배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데리비티브스라는 거는 이 언더라잉 에셋하고 다르게 이 어마운트가 엄청 커져 있잖아요. 이게 파생 상품이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뭔가가 무너졌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뭐의 60배다, 뭐의 80배다라고 계산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 적절한 방법을 써서 제가 계산을 해서 조금 뭐 6, 70배가 됐건 몇십 배가 됐든지 간에 그걸 제가 끼워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걸 놓고서는 뭐 JP모건만한 은행이 100개가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겠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10배에서 100배를 얘기하다가 그냥 100배로 가는데 편하잖아요. 기억하기도 좋고. 그냥 100배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49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메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